저는 솔직히 사전 청약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유튜브긴 하지만 젊은 분들을 상대로 너무 조금 장난을 좀 많이 쳤다. 네. 긴 기간 동안 참도록 만들었으니 그렇죠. 그러니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냐. 부룡님 모시고 부동산 얘기도 좀 하고 네. 지난주에 또 상담도 한번 했었는데 네, 그렇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 또 상담도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보긴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잠깐만요. 맞죠?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의 85%가 밀렸다.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분양하기가 어렵다. 청약대 기자가 희망 고문, 이건 원래도 희망 고문이었는데 이제 희망 고문이 더 심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내용 보겠습니다. 서해 아파트 분양 절벽이 장기화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밀리면서 그러면서 좀 이제 공급이 늦어진다는 건데 당초 한 5만 가구 정도 분양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15.2%요? 네네. 와, 그러면은 한 6천, 7천 요 정도 한 거네. 하여튼 만 가구도 안 되는 거죠. 예정량의 85%는 일정도 못 잡았다. 네. 일반 분양분 기준으로 6,600가구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2,100가구밖에는 못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실제 분양될지도 미지수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네. 왜 이렇게 밀리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원래 그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물론 이제 제초안에 관련된 네. 것도 좀 나오긴 했지만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네. 뭐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네. 시장이 요즘에 좋지 않잖아요. 네. 이러니까 지금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저하는 사람 그 기업들이 네. 업체들이 되게 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내놔야 되는데 이게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분양가 상한제랑 네. 그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서울은 네. 다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아닌 데가 있죠. 네. 지역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뭐 서울에 미분양 난 데 보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약간 빠져 있는 그 동네인데 네네. 강북 쪽에 거기는 또 분양가를 또 엄청 높게 해가지고 미분양 무슨 나고 팰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졌던데.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데들은 어떻게든 뭐 분양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서울에 웬만한 좀 그래도 좀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분양 지금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사비도 요즘에 막 올라가고 하는데 야, 답 안 나오겠다 해서 좀 분양을 미루는 것도 있고 재건축을 또 추진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뭐 삐그덕거리는 것도 있고 재개발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돼서 전반적으로 좀 연기가 되고 있다. 와 그러면 지금 얼마나 줄었는지는 이제 여기 기사에 나오는데 이 정도로 줄은 거예요?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원래 부동산 그 네. 상승론자라고 많이들 이제 비아냥거리 주셨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뭐 요즘 워낙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못 받아서 그렇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각해요. 부족한 정도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요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나타날 현상이 무엇일까? 이거 생각해 보면 이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거는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분양이 돼야 이제 플러스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입주하고 막 그러는 건데 네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뭐 요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요때 분양한 애들이 이제 23년, 24년에 이제 입주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21년, 22년은 되게 적으니까. 네. 그럼 이제 24년, 5년, 6년 이쯤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은 상당히 적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심하네. 옛날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규제 완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기사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쪼그라들었다. 뭐 좀 심리 안 좋으니까 쪼그라든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현상이 앞으로 2, 3년에 어떤 팩트로 일어날 것인가 이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네. 이것들을 조금 신경 쓰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투자에서 조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요때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좀 강남 쪽에 뭐 반포나 뭐 이쪽 개포의 아파트들이 이제 내년 해가지고 막 입주 조금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입주가 좀 서울 기준으로 많이 네, 적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뭐 예견된 일인 거잖아요. 이게 네. 뭐 플러스 3년은 다 걸리는 거니까 분양하고 최소한. 그래서 지금 25년 정도쯤에는 아마 입주 물량이 급감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 사실 이거에 뭐 가장 크다고 해야 될까? 둔촌주공 여기가 네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얘가 한 5천 가구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네. 저도 이거 보면 진짜 너무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게 진작에 돼도 될 물건이었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좀 뭐 분양가 상한제도 좀 피해보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가 아닌가. 지금 제 주변에도 이 둔촌주공 기다리다가 지금 못 사신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거기다 공사비 추가 분담금 뭐 4억, 6억 얘기 더 나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손해인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둔촌주공의 사례만 가도 그런데 네. 이 서울 전체적으로 물량이 뭐 10,000가구가 안 된다? 어우, 이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네.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둔촌주공은 뭐 분담금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에 사실 엄청난 사업성이 있는 자리였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몇 억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이 재건축이 참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네. 아, 이게 참 대박이라고 기대하시고 접근하시는 분한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거기다가 또 이문 1구역, 3구역 재개발도 뭐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간에 새로 신규로 신축되는 물량을 어쨌든 그 판매를 해가지고 네네. 그 이득을 가지고 이제 조합원들이 내는 어떤 공사비 부담을 조금 좀 줄이는 건데 네. 그 이득이 크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제 조합원들이 이거 뭐 나중에 하자 뭐라든지 막 이렇게 계속 막 미루는 거잖아요. 좀 그렇죠. 뭔가 또 풀어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공급은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나와줘야 입주를 하는데 공급이 이제 툭 끊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야 이거 어떡하냐. 올해 5월 예정이었던 신범포 15차 재건축도 좀 내년으로 미루고 계속 미루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서울 좋은 거 다 알고 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서울에 있는 물량들이 밀리고 이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그렇지 몰라도 네. 앞으로 경쟁률 어마어마하겠죠. 그러겠죠 또. 이게 사실 신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꼭 투자를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서울의 아파트 요즘 신축 보면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저 개포 쪽에 한번 갔는데 네. 와 그 커뮤니티가 큰 단지도 아닌데 네. 커뮤니티 아주 특화를 해놓고 특히 이제 조경을 요즘에 네네. 잘 해놓으니까 뭔가 그 뭐라고 하죠? 이 길거리만 갔을 때는 좀 시끄럽고 약간 복잡스러운데 단지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쫙 조용해지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보조바퀴 단 그 어린이 자전거 애가 한 4살 정도 된 애가 이렇게 타고 가면서 엄마가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건 돈을 떠나서 그냥 여기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막 들긴 들더라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확 빠져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신축은 진짜 잘 지으니까. 제가 어저께 네. 하필 그러니까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와이프랑 뭐 좀 먹으러 강서 농수산물센터라는 데 갔었어요. 네. 갔다가 야, 우리 옛날에 제가 정말 젊었을 때 그 돈이 부족했을 때 고양시 능곡이라는 동네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야, 우리 한번 가볼까? 네. 옛날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 네. 갔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 능곡 같은 경우는 저기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곧 입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롯데도 막 해가지고 신축을 딱 보는 순간에 네. 저는 느낌이 예전에 되게 좀 안 좋은 동네라는 생각이 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와 어. 죽인다. 아니 서울도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라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뒤에 있는 구축 아파트도 요즘 신축 아파트 그 들어선 색깔로 다 바꿔버렸더라고요. 요즘에 도색 좀 하더라고요. 네, 도색하더라고요. 도색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신축 옆에 신축 짝퉁.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준신축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서 와 네. 완전히 바뀌는구나 동네가. 그러니까 신축이 들어오면 네. 사람들로 하여금 글로 몰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 20년 전에 지을 때랑 지금 지을 때의 어떤 그 국민 소득도 너무 다르고 사람들의 어떤 그 니즈도 좀 많이 달라가지고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그 단지 안에 그 폭포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그쵸. 조금 규모가 있으면 네. 그게 조금 괜히 좀 그냥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뭔가 산책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 좋다. 요즘 좀 그런 생각으로 좀 걷고 하는데 확실히 단지 안에 그런 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 멍 때리기 좋은
뭔가 이렇게 벤치랑 같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것도요. 네. 작은 단지 안에 네. 단지가 작은데 폭포가 있으면은요 가동 안 해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물이 잘 나와. 근데 조금 있다가 물이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랬더니 아 이게 시간 단위로 조금씩 운영한다고. 이게 이제 관리비 문제 때문에 네. 단지가 크면은 조금 운영을 잘 하시는데 단지가 작은 데는 네. 제 기억으로도 제가 살고 있었던 데에 네. 예, 이제 폭포까지는 아닌데 네. 약간 좀 물 흐르는 걸 만들었는데 제 기억으로 2년 운영하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관상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폭포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네. 근데 이제 뭐 한 5분 틀고 또 한 15분 쉬고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약간 포토 타임처럼 이제 하는데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집값이 좀 올라가고 좀 비싸지면 좀 상대적으로 관리비 내는 부담을 좀 덜해지니까 네. 그때 좀 운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 광교에 있는 모 아파트에 살았는데 네. 거기 밑에 사우나가 있었는데 사우나가 물이 없었거든요. 음. 사우나인데 물이 없어. 건식입니다. 그 네. 욕조가 있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왜 물을 안 받아줘요? 그랬더니 아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그 뭐죠?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네. 하지 말자 그랬대요. 근데 그때 아파트가 한 7억 정도 했는데 네. 한 18억 정도 되니까 17억, 18억 되니까 물을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은 네. 관리비 부담이 좀 덜한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포로 이사 가시냐고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잠실이 좋아요. 자, 그래서 분양이 연기된 주요 서울 아파트들을 봤더니 둔촌주공은 뭐 내년 계획 중이다. 그리고 레미안 이문 1구역도 이제 뭐 내년 상반기 다 뒤로 미뤘네요. 네. 네, 휘경 3구역도 11월.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데 야, 이 양이 지금 상당하네요. 이것만 해도 거의 한 3만 가까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지금 어쨌든 계속 밀린다. 이 밀린 만큼 최소한 6개월 정도 밀리니까 입주도 다 6개월씩 늘어나는 거겠죠.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 분양 연기 원인은 결국에 두 가지다.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분양 연기의 원인이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정부로 하여금 규제 완화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네. 그러니까 공급 부족하면은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부족한데 나중에 부작용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런 네네네.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확실히 규제 완화 쪽으로는 분명히 방향성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주가 결국에 늘어나야 뭐 집값이라는 게 이제 안정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안정이 왔다고 해서 뭐 문제 없네라고 해버리면 또 다시 또 공급 부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항상 주택은 한 5년 뒤 물량을 계속 생각해가면서 이제 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뭐 집값이 안 올라갑니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는 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정책 입안자 분들은 뭔가 규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러면 이제 국민 여론은 아니 지금 뭐 얼마나 떨어졌다고 지금 뭐 푸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시차가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분양 절벽이 당분간 계속된다 해서 인허가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인허가 건수가 한 3만 건인데 지난해보다 40% 정도 감소해요. 그럼 인허가는 어찌 보면 인허가 된다고 무조건 집을 짓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미래에 또 분양할 물건도 더 적어지는 거네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분양 준비하고 있는 것도 줄어들고 미래에 착공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한 4, 5년은 또 쉽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 주식은 제가 잘 모르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차가 보유하게 되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2년은 무조건 가져가죠. 대부분. 예, 그렇게 하려면은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환경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에 아마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3, 4년 후에 판단을 지금 미리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이 3, 4년 후에 분양 절벽이 결국에는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관찰을 이제 시장 변화
포인트를 좀 하고 뭐 그때 구입을 하시든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2, 3년 뒤에 뭔가 공급 부족이 뭐 예견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네네. 인허가가 주니까 그러면은 그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보는데 이제 한 3년 뒤에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전세 한 2번 살고 나중에 뭔가 생각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이 이야기신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된다. 사실 제가 자꾸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바로 이때에 흔히 말하는 2, 3년 후의 대비가 네. 그 이후에 수익을 확정을 시켜내는데 되게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 어떤 그런 경험이. 네, 저도 네. 지금 두 번의 경험인데 네네. 첫 번째는 얼레벌레 모르고 했고 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98년, 네, 99년 네, 그때는 모르고 했고 2008년 이후에 2008년 이후를 보면 그때 뭐 사람들이 다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2008년부터 뭐 금융위기가 왔고 그때 분위기 안 좋아서 이번에 시작됐던 2014년 이후까지 시장 되게 안 좋았다. 한 6년 어차피 쉴 건데 네. 뭐하러 지금 준비하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일어났던 현상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타트를 딱 끊을 때 또는 이제 그 전에라도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사실 그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재초안 뭐 면제해주는 구간을 좀 높이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깎아준다. 네.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완화책을 좀 발표했는데 이게 국회 통과 여부도 미지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그 저번에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미네르바 올빼미 그 대표님 모시고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8,500만 원 깎아주는 거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막 뭐 면제 구간이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반포나 뭐 이런 데는 한 7억 나오는 단지가 한 8,500 깎아준다고 이걸 할 것이냐. 그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이 뭐 6억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7억 낼 거 6억 내게 해줄게면 할까? 조삼모사인데 또 고민하겠죠. 그리고 뭐 1주택자에 한해서 뭐 50%까지 감면해 준다고는 하는데 1주택이신 분들이 뭐 많으시겠지만 1주택 아니신 분들도 있고 하면은 누구는 3억 내고 누구는 6억 내는데 그거에 대한 좀 논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억 내면 할까? 이것도 좀 이상한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사는 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입주 물량이 서울은 뭐 줄어든다고 하는데 반대로 분양 물량은 또 3배가 늘어났다. 그럼 이게 서울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한다는 건지 이 건설사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일단 지금 이 기사하고 앞에 있는 기사 때문에 아마 초보자분들은 무진장 헷갈릴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인과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너무 안 좋은데 이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계속 안 좋고 뭐 금리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건설사의 그걸 어떤 분양 담당자라면 일단 빨리 분양하고 네. 뭔가 이렇게 마케팅하고 그래서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 분양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뭐 땅을 확보하고 한 것들이 있는데 네.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면 뭐가 해결이 되냐?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네. 어차피 네. 대출 받아가지고 땅을 샀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침체 상황이거나 조정 상황이 길어지면은 항상 어느 곳이든지 밀어내기 물량이 발생한다. 네네. 네, 그 부분이 저는 한 3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밀어내기 물량. 네, 밀어내기 분량. 그리고 또 요때쯤 되면 재밌는 거는 밀어내기 분양을 하는데 또 하필이면 분위기 안 좋으니까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네. 요때 또 시장에서는 미분양 폭발, 뭐 미분양 급증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한 대를 그러지 않아도 위축됐는데 더 한 대를 크게 때리는 네.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요 내용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기사에 네.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공급이 줄어든다. 네. 단기적으로는 미분양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네.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시장이 혼란스러운 느낌이 발생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단기적인 현상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기사를 보면서 내가 선택할 거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역
지역마다 좀 다르다는 것처럼 전 느껴지는데 우선 네. 서울 쪽은 어쨌든 없는데 별로 거의 없죠 이제. 근데 서울 수도권에 2만 가구면은 수도권 쪽에 많다는 얘기처럼 네.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분양가에서 좀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자유로운 뭐 그런 데들인 것 같은데 네, 네. 자 전국에 74개 단지 일반 분양을 한 4만 7천 가구 정도 조합 포함하면 6만 정도 하는데 1년 전에 비교하면 190%가 많다. 네. 그래서 부동산 인포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은 총 6만 6천 가구로 지난해 같은 가구보다 한 4배 이상 많다. 대대적인 가을 분양에 나섰다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상황이 그나마 낫다라고 본다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지금 단기간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고 분양이 잘 안 될 수 있으나 네. 이것들 가지고 있는 그 금융 비용을 건드리는 그 늘어나는 것보다는 어차피 비용 나가니까. 예, 비용 나가니까 빨리 그래도 지금이 더 나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하자.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밀어내기 분양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그런 특정 지역들의 물량이 좀 몰리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기 그 때문에 지역은 악재네요. 악재죠. 그러니까 그 악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뭐 분양을 받아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런 곳이 본질적으로 입지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서 뭐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미분양도 나올 수 있고 나중에 네네네. 그러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 할인 분양도 나올 수 있고 이러면서 자신한테 좀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까 첫 번째 기사 네, 중기적으로는 물량이 줄어들어서 가격대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기사니까 약간 그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단기적인 악재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물량의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네. 지금 뭔가 심리가 좀 막 불안불안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상 어떤 수치상으로는 너무 적은 수준이고 물량이 네네. 그리고 반대로 경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경기권은 또 밀어내기 물량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지역적으로 내가 어디를 살지 어디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막 천차만별이다. 네, 라고 달라지긴 하죠.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미분양 물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쏟아낼 물량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서울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물량 없는 거 확실하고 앞에서처럼 그렇죠. 그냥 그대로 스테이하면서 좋은 뭐 물건이 물량이 없는 거니까. 네, 뭐. 싸게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을 찾거나 아니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량들이 이렇게 분양들이 쏟아지잖아요. 네. 분양들이 쏟아지게 되면 신축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뭐 구축도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네. 그 분위기가 나타나게 될 거고 실제로 예전에 2007년인가요? 네. 2007년 9월에 그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때 그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굉장히 분양가를 높여받을 수 없으니까 네. 밀어내기 분양을 했었어요. 밀어내기 분양. 네. 근데 밀어내기 분양을 딱 하는 순간에 물량들이 미분양이 급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기축가 아파트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막 후려치고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 유리했던 이런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는 지금 단기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변에서 계속 생겨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게 약간 좀 그 되게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분양가나 이런 것들은 그 시행사에서 또 정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할인 분양 뭐 이런 것들 기다리기 좀 쉽지는 않은데 반대로 또 이제 막 분양이 막 예정돼 있고 막 공사 들어가고 하면은 옆에 구축들이 막 이제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렇죠. 얘네 이제 조만간 입주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아까 말씀하신 아주 입지가 괜찮은데 네. 옆에 막 신축들이 막 들어와서 나중에는 되게 좋아질 자리가 네. 당장은 막 불안해하는 그 주인들이 막 던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 막 빠질 것 같고 하니까 막 던져버리는 거를 그 투자하는 분들이 막 후려쳐가지고 막 사고 아, 그거 어떻게 전세 껴놓고 막 버티다가 나중에 또 집값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뭔가 그 상승기는 아니고 뭐 보합이나 막 하락기에도 하면서 돈 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 안 좋을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린 게 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을 때 뭐 약간 투자자랄까 약간 깡 있는 사람들이 네. 야 이번에 가서 빠질 거를 감안해서 확실하게 싸게 사놓자. 확실하게 싸게 사서 거의 전세랑 막 거의 붙여가지고 갭을 최소화해놓고 보유하고 있자. 막 이런 식의 전략을 쓰는 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신축이 막 늘어난다는 거는 그 입주장 때는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전세가 막 흔들리니까. 근데 고 지나고 입주 다 끝나고 나면 네. 또 갑자기 또 좋은 동네 되니까. 네. 좋은 동네 되면서 가격이 또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근데 그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물량이 미분양이 늘어난다, 물량이 쏟아진다 이 말 자체에 그 말 자체는 지금 뭐 기사에서 다 나오니까 너무 그것에 그 생각이 이제 매몰돼 버리게 되면 네. 큰일 났다, 집 사지 말아야지. 왜 부동산은 끝났어. 부동산은 나중에 전세 살다가 월세 살다가 네. 나중에 한 4, 5년 후에 자꾸 이렇게 판단하게 되니까 그 뒤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네. 여러분들이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고 뭐 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반대로 그 지역에 대규모로 아파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가격은 모르겠지만 인구는 확실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들은 뭐 특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요 구축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신축이 막 이렇게 생기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나는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상하게 택지지구 안에 이제 같이 껴져 있는 것 같은. 네. 그러면 이제 도색 조금 하고 하면은 갑자기 좀 좋은 단지처럼 맞아요. 보이기도 하니까.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분들도 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 가서 막 확실하게 막 급급매로 막 사버리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아직은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그 취득세 부분이 아직 좀 막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3% 내고 사기는 조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방송하기는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인 것 네. 같고 지금은 그런 거에 좀 가벼운 분들, 취득세가 가벼운 분들을 네.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약간 네, 좀 네, 어려울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상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 투자를 하는 거, 뭐 이런 실수를 사는데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들을 하나만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도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뭐 대세적인 움직임보다도 부동산은 어떤 그 지역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커가지고 네. 이 주식처럼 막 다 같이 빠지고 다 같이 오른다기보다는 옛날에 저도 하락장 때 투자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여기는 막 올라가고 막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렇더라고요. 수요와 공급 어떤 뭐 심리의 그 막 균형이 안 맞는 것을 노리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패닉셀에서 사는 거네요. 뭐 그렇죠. 뭐 패닉셀이지만 사실은 너무 과하게 빠진 거, 너무 과하게 빠졌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그 좋은 동네가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실리콘밸리가 엄청 뜰 건데 거기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 같은 거를 사놓는 개념이랄까? 뭐 바로 옆에 애플 있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옆에 네.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구축도 같이 좀 힘들었다가 좀 반등하는 게 있습니다. 힘들긴 하죠 중간에.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보긴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 편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요 기사 두 개를 보고 무슨 소리야라고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 네. 이 얘기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브런치 부동산 상담소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분양권 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근데 건둥이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94년생 남자입니다. 저는 요즘에 94년생 하면은 네. 뭐 이렇게 애가 집을 사네 막 이런 느낌을 여전히 받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다 서른 가까운 나이고. 네, 그런 걸 네. 갖다가 저는 더한 것 같아요. 94년, 그러시겠네. 94년 그러니까 애들이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이 집을 사? 뭐 저는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참 세상 돌아가는 걸 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나이가 이제 다들 많으니 먹으셨습니다. 네. 자, 저의 성격과 성적,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한 끝에 저는 전문대 화공과에 갔고 17년에 대기업 생산직에 조기 취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거의 24, 5살에 되신 것 같네요. 직장 생활하면서 근로소득 목표를 정하고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분상제 신도시 청약 생애 최초 특공. 분상제가 있는 신도시의 생애 최초를 노려보자. 네. 현실적으로 26, 7대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청약에서는 그렇죠. 생초 말고 뭐 있나? 없잖아요. 네. 소득세 5년 납부 검단 쪽이었나 봐요. 21년 7월
인천 당해 조건을 위해서 빌라 전세를 얻었고, 뭐 공부 많이 하셨네 당해 네. 조건. 그래서 굉장히 올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공부하고 뭔가 한 거죠. 이런 거는 전세 얻고 22년 소득세 5년 기준까지 맞췄고 올해 3월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했어요. 잠깐만요.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라는 거는 뭐지? 결혼식을 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혼인 신고 먼저 한 건가? 네, 운이 좋게도 6월에 기타 지역으로 파주 운정 GTX 주상복합 6블록의 사전 청약 생애 최초 특공으로 당첨됐습니다. 사전 청약 생애 최초 특공. 저희 월소득을 공개하자면 400만 원, 와이프는 350. 두 분이서 많이 버시네요. 네. 저축은 70%. 아주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매달 5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못 한다고들 얘기하는데 네. 반대로 결혼하는 분들은 소득이 높아요. 둘이 네. 합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예 이런 사람들만 결혼을 하나 봐요. 보통 저 때도 그렇고 아니 그 부룡님 때는 어땠나요? 뭐 저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시지만 그래도 저는 외벌이도 많았는데 외벌이도 많았어요. 네, 저희도 저 때도 외벌이 좀 많았는데. 네, 외벌이가 많아서 네. 그때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500만 원, 550만 원까지 네. 저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축할 돈이 없어가지고 네. 되게 그 종잣돈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했던 네. 그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 새에 맞벌이가 훨씬 많이 는 것 같고 네. 이제는 뭐 당연히 맞벌이 하는 분위기로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예전에 제가 결혼하던 10년 전만 해도 결혼하면 그래도 뭐 와이프는 집에서 쉬면서 뭐 이렇게 하려는 남자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왜 쉬어? 막 이러던데. 무슨 생각이야? 열심히 해야지. 막 서로 막 그러고 네.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두 분이서 돈을 잘 버는 분들이 만나니까 한 500만 원씩 저축한다. 그럼 1년에 6천만 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상당한 거죠. 상당히 저축을 많이 하시는 10년만 거죠. 저축해도 6억이 생기는 거네. 자, 저와 와이프는 결혼 전에 또 돈도 많아. 또 열심히 또 악착같이 또 모으셨어요. 그래서 1억 2천을 모아가지고 현재 자산만 2억 6천 정도 되고 매년 6천만 원씩 저축합니다. 네. 대출 없이 고민이 있는데요. 8,500만 원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거야 뭐 어차피 뭐 만기 때 빼면 되니까. 네. 파주 운정 GTX 주상복합 6블록 당첨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나요? 라는 게 결국에 이 질문의 네.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1월 달에 네. 본청약이고 27년 7월에 입주라고 지금 하니까 굉장히 길게 남았는 많이 거죠. 남았죠, 네. 사실. 어떻게 보세요? 사전 청약이라는 거 우선은. 저는 솔직히 사전 청약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유튜브긴 하지만 너무 심했다. 좀 그렇다. 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기루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 좀 젊은 분들을 상대로 너무 조금 장난을 좀 많이 쳤다. 네. 긴 기간 동안 참도록 만들었으니 그렇죠. 그러니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네. 이제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기조가 바뀌는 순간 네.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공급하려면 뭐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우선 대기표를 뽑을 수 있는 대기표를 줄게. 그 대기표인데 표현 자체를 청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분양권 같은 느낌을 되게 네, 만드는. 뭔가 된 것처럼. 네. 근데 여기도 보면 24년 1월에 본 청약이 예정인데 네. 그러면 지금부터 1년 반이에요. 1년 4개월 뒤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뭐 기다리라는 거죠. 그냥 전세 살면서 계속 기다리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가밀지구인가? 가밀지구가 사전 청약해서 12년 만에 12년인가 들어갔다. 13년인가 그랬죠. 그때 저희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 12년 만에 입주합니다. 근데 그 모든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인생의 그 삼라만상을 다 겪으신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졌어요. 막 네. 이 남들 호황기 때 나는 이 사전 청약 하나 들고 있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전세만 12년을 살았으니까. 그나마 입지가 좋아서 네. 해피엔딩으로 될 수가 있어서 그렇지 네.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정말 이건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상해 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12년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엄청난 이득을 본 거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저도 네. 비슷한 경우가 가밀까지는 아닌데 그분이 네.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까지는 그 수익을 네. 안 본 건 아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뭐 다른 500이면. 걸로 한 두세 개만 했으면 그 정도 이상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뭐그 사이에 사실 그 돈이면 뭐 딴 데 다 살 수 있었는데 사서 네. 그냥 편하게 살다 보면 뭐 이거 이상 다 벌었을 텐데 네. 요 사전 청약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네. 이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놓기 참 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요게 그거죠. 사전 청약이 돼도 네. 다른 거 청약을 넣어봐도 되잖아요. 넣어서 되면 이제 그거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약 넣으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네네. 이게
요때 입주한다는 또 보장이 아직은 좀 없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예, 그래서 다른 것 좀 넣어보고 되면 옮기고 아니면 뭐 가지고 가자.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근데 또 요 운정 GTX 딱 써 있잖아요. 네네. 요게 또 GTX가 또 사람을 왜냐면 또 얼추 요쯤이거든요. 네. 얼추 요쯤 입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인근 단지의 전세나 전세가율, 분양가나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지금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와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 솔직히 흔들립니다. 참고로 사전 청약이라 포기해도 페널티는 없고요. 추정 분양가는 6억 8천에다가 이게 추정입니다. 이게 문제죠. 추정 분양가는 6억 8천에다가 옵션 취등록세 감안하면 7억 5천 정도 생각합니다. 주상복합 6블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우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일단 본인이 질렀잖아요. 네. 그리고 기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드셨는데 그 기회를 버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운 것들이 나중에 시간 가면 바뀔 수 있는 거고 네. 또 변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전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동네가 일단 보게 되면 저는 그 동네 입지가 나름대로 좋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이게 지금 6블럭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주상복합이라고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파주 그러면은 주상복합이 들어서기보다는 아파트가 더 많은 동네인데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그러면 여기 상업지구일 네. 가능성이 높죠. 네. 상업지구인데 실제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GTX 운정역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요. 네, 바로 앞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진짜 인프라로서는 파주 어떤 지역보다 가장 좋은 지역이 될 거다. 그렇죠. GTX는 얼마나 집에서 빨리 탈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업 지역이고 그냥 우리 집에서 바로 걸어가면 뭐 한 몇 분 걸으면 바로 GTX 탈 수 있다. 네네.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엄청난 메리트고 더더구나 지금 현재 GTX A잖아요. 네. A는 일단 지금 뭐 하고 다른 있죠. 다른 동네와 상관없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뭐 하나 올려놓고 딱 열심히 속에서 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지금 버린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기 이 기사에 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부동산이 어렵다는 뉴스와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예전 사례로 설명시켜 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제가 이분이 올려둔 거를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옛날에 비슷한 현상이 또 있었는데 이게 어디였냐면 2009년도에 네. 사전 청약을 했던 동네가 한 군데가 이 근처에 있어요. 어디입니까? 고양시 원흥지구입니다. 원흥지구. 예, 고양시 원흥지구인데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이었거든요. 네. 보금자리 주택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때 세곡, 우면, 네.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네. 흔히 말하는 그 동네 그 수많은 그 엑기스 중에서 제일 후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냐. 그때도 2009년이니까 얼마나 시장이 안 좋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에 사전 청약을 할 때는 정말 2대1인가 그랬었어요. 조금 뭐 하남 미사나 뭐 이런 데는 네네네. 좀 그랬지만 갑자기 2대1이었던 거면은 좀 안 좋았던 거잖아요. 네네. 위치가 좀 그래서 안 좋았던 건데 본 청약을 할 때 50 몇 %가 본 청약을 포기해요. 뭐 그때야 뭐 다 포기하던 예, 시절이니까. 50 몇 %가 본청을 포기하는데 네. 그때가 바로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네. GTX 창릉역 바로 앞이에요. 근데 그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걸 보면서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흐름이고 이 지역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이게 그 GTX역은 그때 몰랐잖아요. 네네. 가격대가 분양가 자체가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라. 네. 가지고 가라. 근데 그때 그래서 미분양 난 거 가져가신 분이 훨씬 더 돈 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지역은 일단 GTX-A가 확정이다. 그리고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그러면 그대로 가져가고 본청약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근데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기 전후에 시장 상황 보면서 더 좋은 물건들이 싸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더 좋은 거 있으면 갈아타셔라. 그땐 포기해도 되지. 지금부터 미리 계획 세워놓고 포기하지 마라. 시장이 이렇게 전 고양시 원흥지구 84가 그때 제 기억으로 2억 9천인가 분양이었어요. 2억 9천. 네, 2억 9천인가 분양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3억 2천대였어요.
3억 2천대 네.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가격대인 거죠. 아주 좋은 신축인데. 가격대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인근의 전세가 뭐 분양가 다 보고 계실 거니까 아직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네. 일단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다가 행동하시다가 그때 진짜 좋은 것들 나타나면 움직이시면서 바꾸시더라도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냥 가시는 게 꾸준히 가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어쨌든 네. 운정 GTX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GTX라고 이제 이름이 박혀 있는 걸 보면은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까운 데인데 그러면 GTX가 가장 핵심인데 GTX 입주 그 GTX 타는 날이 뭐 지금 27년이냐 28년이냐 29년이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지 네. 뭐 35년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늦어도 27, 8년, 9년 뭐 이때 안에는 삼성역까지 개통은 될 걸로 저도 봅니다. 그러면 얼추 지금 입주 시기랑 뭐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게 상관이 없는 게 지금으로부터 5년 뒤잖아요. 사실 5년 뒤는 지금의 이 금리가 5년간 갈 리도 우선 없겠지만 맞아요. 이때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전망 때문에 그 5년 뒤에 내가 뭐 입주하는 거를 포기해요 말아요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인과관계가 안 맞다 우선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나한테 필요한 집이고 나쁘지 않은 위치면 우선은 오케이. 왜냐면 출퇴근조차 맞아요. 안 되는 데면 뭐 고민을 해보겠지만 아마 지금 느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여기 전략적으로 가서 사시는 거 보면은 네. 그 출퇴근도 되는 데 같아요. 그러면 우선 얘는 이제 상수로 두고 얘보다 더 좋은 거를 찾을 노력은 하셔야겠죠. 그렇죠. 앞으로. 얘보다 더 같은 5년 안에 돈이 더 되는 그 나한테 정말 좋은 게 있을지를 열심히 공부는 하시면서 못 찾으면 가지고 간다. 그게 맞는 거지. 뭐 시장이 어렵다더니 뭐 전망가의 전망을 말하기에는 지금 최소 5년 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우리 부익남님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냥 전문가라는 소리를 하고 하면서 하지만 네. 그 밖에 이제 다른 분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바로 6, 7개월 전의 전망과 지금의 전망은 또 순식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파월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1년 후, 2년 후 근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5년 후를 생각하신다? 그 전망은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같은 요렇게 불안정한 시기 때는 확실한 게 있는 물건하고 확실한 게 없는 물건 있잖아요. 네. 이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게 있는 물건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재가 있고 이 호재가 확정돼 있는 거. 맞아요.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아주 낡은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건 이제 재건축 추진하려고 막 하고 있다든지 네네. 이런 거는 그래도 좀 확실한 건데 그런 거 없이 뭐 예를 들어 뭐 이 동네에 뭐 GTX역이 생길 수도 있겠다더라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나온다더라. 말이 뭐. 나오고 있다. 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지하철 노선이 새로 생길 수 있겠다더라. 뭐 이 정도는 요즘엔 좀 없는 거라면 확실한 게 있는 거는 그래도 좀 가져갈 만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보유를 하면서 좀 대안을 찾아봐라. 네. 정도? 저는 무조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렇게 확정적인 호재가 정해져 있는 데가 어디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더더구나 나이대를 보게 되면 네. 아직도 젊으시니까. 네, 충분히 그리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걸 계속 지켜보시잖아요. 나름대로 공부하시겠죠. 더 좋은 데 갈 거 혹시 있나 해서. 그러면은 30대 후반이면 엄청난 능력자가 되어 계실걸요? 네.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한 5년 정도 저축을 더 하시면은 그냥 현금만 3억 더 생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 얼마 있고. 지금 벌써 한 네. 3억 있고 그러니까 그냥 현금으로 거의 사시겠어요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한다기에는 이거보다 더 괜찮은 상황이 별로 없죠 사실 지금. 그렇죠. 저축도 잘 되시고 하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목표가 하나 있는 게 네. 저축하기도 좀 좋습니다. 맞죠? 이미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고 지금 벌써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경험이 아직 없으셔가지고 지금 조금 흔들리는 수준이라 네. 그 경험 부분이 조금 채워지시게 되면 네. 이분은 되게 무서운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물건을 우선 왜냐면 뭐 페널티가 없으니까 우선 네. 최소한 1년 정도 가지고 가는데 아무 페널티가 없으니까 그 안에 얘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네. 저축은 저축대로 하시고 근데 아무리 봐도 얘보다 더 괜찮은 건 없어 하면은 뭐 본청약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북 쪽에서 서북 쪽이잖아요. 서북 쪽 지역에서 사실상 지금 말씀드렸던 운정역 바로 앞에라면 이건 입지가 완전히 깡패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GTX랑 근데 이게 있네요. 어떤 거요? 이분이 검단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직장이 아닐 수도 있겠네. 네. 검단을 검단 쪽에. 노려가지고 검단에 전입 신고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인천 당해 조건 맞춰놨는데 갑자기 운정이 됐으니까 네. 조금 멀긴 조금 멀죠. 약간. 근데 음. 그 회사가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검단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서울 쪽이거나 아니면 조금 인천 쪽이거나 네. 그렇게 되면은 글쎄 파주 운전 아주 먼 건 아니죠. 아주 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네. 네. 근데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꼭 출퇴근하는 게 힘들더라도 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사는 게 사실은 투자에는 더 네. 적합하니까. 그러면 이 물건이 남들이 좋아할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은 있겠죠. 당연히 GTX가 있으니까 네. 일정도 맞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사례가 우리 크로스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GTX 비슷한 거. 거기도 그 굉장히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GTX 역앞이 과거에 신문 기사에서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 사례도 그렇고 다른 동네지만 다른 나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확실한 데라면 조금 고민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 저도 보여요. 뭐 개인적으로 GTX를 걸어서 한 5분 안쪽에 갈 수 있다. 네. 그것만으로도 아마 네. 대단한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꼭 출퇴근이 안 되는 지역이더라도 어차피 5년 뒤니까 네. 그때 가서 내가 어디를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얘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은 가지고 가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뭐 다른 얘기 해주실 게 있을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아마 이 고민을 하셨던 게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 부동산의 전문가들의 전망 이 얘기에 대해서 또 네. 다시 한번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그 부익남님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참 젊은 분들이 참 많다는 네네. 느낌을 받는데 이 부동산이 어렵다는 뉴스가 아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심리를 되게 위축시켜서 자꾸 이제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부익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과정을 한번 겪었잖아요. 네, 겪었죠. 예, 겪으면서 이 부동산이 어렵다는 뉴스가 오히려 역발상으로 나중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또 우리 얘기 말고 네. 주식 관련된 것도 꼭 역발상 뭐 네네네. 침체가 기회다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조금 내 것처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보신다면. 그리고 저 지금 생각났어요. 네. 제가 실제로 그 투자할 때 그때 완전 하락장이었는데 그때 저는 시황 같은 거를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땐 유튜브도 없었지만 네. 저는 제가 특정 어떤 조건을 맞춰가지고 요 조건이면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네. 그런 데가 있는지를 전국에 있는 그때는 지금 뭐 호객노노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했거든요. 네. 몇만 단지인가 그거를. 그래서 그런 단지를 추린 다음에 그 동네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고 있었지. 네. 뭐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거를 안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은 나는 어차피 이거 살 건데. 이거 살 건데 서울이 오르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어차피 서울 안 사는데. 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내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내 전체적인 판이 좋아도 내 게 안 오르면 그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내 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파주 운정 GTX 가지고 계시면 이 동네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GTX 언제 개통되냐, 개통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부룡님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참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마 지금 투자를 부동산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주식, 뭐 코인 다 지금 힘든데 그래도 부동산이 나을 것 같아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이 과거의 대세 상승장처럼 그냥 막 사도 막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할 필요는 있고 원래도 공부해야 되지만 네. 조금 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다다음 주 네. 2주 뒤에 또 뵙는 걸로 하고 네. 그때도 또 이렇게 좀 기사를 좀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상담을 조금 더 뭐 지도를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룡님과는 좀 어떤 그 부동산 쪽
관련돼서 좀 고민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좀 다루는 게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그 정책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너무 나랑 너무 먼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규제한다는 건 다들 걱정되는데 뭐 완화해 준다는 거는 뭐 약간 좀 그 시큰둥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대비해서 네네. 규제는 막 열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때 엄청났었는데 네. 댓글 막 달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풀어주는 건데 조금 풀고 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네. 이제는 조금 약간 사연으로 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또 오늘 네. 고생 많으셨고 네네.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룡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